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순간이요. 믿었던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오랫동안 지켜온 관계가 무너지고, 밤새 붙잡던 노력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인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옵니다.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5년간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엎어졌습니다. 상사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으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죠. A씨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5년이 대체 뭐였지? 20대 대학생 B씨는 어떤가요? 3년을 사귄 연인에게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안해. 나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아. B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매일 왜? 라는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40대 사업가 C씨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연쇄적으로 자금난이 왔고 10년을 키워온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실패한 거야.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리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가족, 경제, 인간관계처럼 삶을 지탱하던 기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삶 전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것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특별히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A씨가 힘들어하자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다 지나가. 견디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B씨에게도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물론 시간이 상처를 희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날카롭던 고통이 무뎌지고 아팠던 기억이 흐릿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게 놔둔다면 상처는 자리만 옮겨 앉아서 또다시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A씨는 그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실패가 트라우마로 남아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B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상대방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도 떠나는 거 아니야? 시간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입니다. 도망치듯 잊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되고 반대로 고통의 이유를 직면하고 그 안에서 배우려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퇴근 후 술로 지워버립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새로운 만남으로 덮어버립니다. 실패의 두려움이 있으면 아예 도전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지내며 잊으려고 하고 쇼핑, 게임, 넷플릭스 같은 일시적인 위안으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D씨의 경우를 볼까요?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D씨는 대화하기 싫어서 계속 피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더 악화됐고 결국 팀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E씨는 어떤가요? 사업에서 실패한 후 다시는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업에 재능이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도 E씨는 후회합니다. 그때 다시 일어섰더라면 도망칠수록 더 깊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무시하면 훗날 비슷한 관계에서 또 같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실패의 두려움을 회피하면 평생 도전이라는 단어를 입에도 올리지 못합니다. 삶의 문제는 피하려 할수록 더 큰 그림자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약하게 만든다. 가끔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직장도 잃고 관계도 틀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마치 인생이라는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만 남죠.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걸 견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포기하고 싶어. F씨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은 지옥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FC는 매일 울었습니다. 왜 나야? 나는 뭘 잘못한 거야?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FC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FC는 지금 완치됐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힘든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어. 나는 그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어. 바로 그 순간이 사람이 변하고 성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안할 때는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생각, 똑같은 습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진짜 중요한 게 뭐지? 나는 누구지? 성장은 항상 불편함의 문을 통과한 뒤에 찾아옵니다. 무너졌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으로 남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며 억지로 참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억누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화가 나면 화를 내세요. 슬프면 슬픔을 느끼세요. 나는 지금 아프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면 집에 돌아와서 오늘 정말 힘들었어 라고 인정하세요. 관계에서 상처받았다면 나는 지금 많이 아파라고 말하세요. 둘째, 고통의 정체를 정확히 바라보십시오. 막연한 고통은 더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들여다보면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고통을 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내 인생을 키우는 스승입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고통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버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 포기하지 마. 이런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참기만 하는 건 성장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일수록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작은 기쁨을 잃지 마라.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작은 쉼표를 찍는 것도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지시는 번아웃이 왔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간 휴가를 냈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에 앉아서 하루 종일 파도 소리만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쉬었습니다. 그 한 달이 지시를 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지? 휴식 속에서 지시는 자신을 되돌아봤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휴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준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휴식은 끝이 아니라 재정비여야 합니다. 쉬되 생각하고 멈추되 방향을 찾고 내려놓되 다시 들어올릴 준비를 하세요.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누구나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발판으로 삼는 사람만 성장합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 차이는 능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생깁니다. H씨와 I씨는 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 해고당했습니다. H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나이도 많은데 누가 나를 뽑겠어? I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 5년 후 H씨는 여전히 실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I씨는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고통을 피할수록 약해지고 고통을 마주할수록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한 모든 고통은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왜 나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고통을 어떻게 내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입니다.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을 삶의 원동력으로 바꾼다면 당신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을 응원합니다. 지금 어떤 고통을 견디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서 있나요? 사방이 막막한 곳인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위인가요? 아니면 깊은 고독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나요? 인생이 당신을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던져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래밖에 보이지 않고 지평선은 아득히 멀고 발걸음마다 모래에 발이 빠집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이 길이 맞긴 한 걸까? 언제쯤 이 끝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독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막의 끝에서 당신이 얻게 될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사막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직의 사막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의 사막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병의 사막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외로움의 사막입니다. 30대 직장인 A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10년을 다닌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실직. 다음날 아침 출근할 곳이 없어진 A씨는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내 가치는 뭐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두려웠습니다. 요즘 뭐해?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방향을 잃고 깊은 고독이 몰려오는 곳.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사막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위대한 해방자이다. 정신의 깊이는 고통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가에 달려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좋다고? 미친 소리 아냐?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모든 게 순조롭고 편안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힘들고 괴로웠을 때인가요? 대학생 B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B씨는 대학 시절 연애를 했습니다. 첫사랑이었고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그만 만나자. B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수업에 가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지?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 거지?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B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자신을 바꿨다는 것을. 혼자 있는 법을 배웠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배움을 줍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선물합니다. 강한 사람.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근육질 몸, 큰 목소리?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습?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강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좋은 날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불안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40대 사업가 C씨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5년은 대박이었습니다. 직원도 늘고 매출도 늘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야. 하지만 어느 날 거래처가 부도났습니다. 연쇄적으로 자금난이 왔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5억이 남았습니다. C씨는 무너졌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불면증이 왔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C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도 내 선택이구나.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알바를 시작했고 조금씩 빚을 갚았고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C씨는 다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훨씬 단단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C씨는 말합니다. 망했을 때가 내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어. 그때 배운 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이것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좋은 날만 많은 게 아니라 나쁜 날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경험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사람. 니체는 자유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배움을 찾고 어려운 순간에도 에너지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 나는 안 되나 봐.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붙는데 나만 왜 이래? 이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과에 휘둘리고 좌절에 빠지고 에너지를 잃습니다. 두 번째 사람, 좋아, 떨어졌네. 그럼 뭘 배울 수 있을까?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어려웠지?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이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배움을 찾고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와 같다. 무너져도 다시 쌓고 그 과정을 즐길 줄 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는 모습을요. 파도가 와서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나요? 울고 포기하나요? 아닙니다. 웃으면서 다시 쌓습니다. 왜일까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람의 비밀입니다. 때로는 괜찮은 척 해야 할 때도 있다. 이 말이 위선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진솔하지 못한 거 아니야? 감정을 숨기는 게 좋은 건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상처를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동료에게 털어놓아야 할까요? 친구 모임에서 요즘 힘들다고 매번 우울한 이야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며 버티는 것도 당신의 힘입니다. 20대 취준생 D씨의 이야기입니다. D씨는 6개월째 취업이 안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면 웃었습니다. 나? 괜찮아. 계속 준비 중이야. 집에 돌아오면 울었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이것이 위선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이고 자기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며 무너지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D씨는 말합니다. 그렇게 괜찮은 척 하다 보니 정말 괜찮아지더라고요. 처음엔 연기였는데 나중엔 진짜가 됐어요. 괜찮은 척 하는 것도 당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더 단단해진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이나 증오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 말은 무감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미워하되 증오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일 트집을 잡고 당신의 업무를 폄하하고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매일 증오에 불탑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언젠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 사람은 증오에 휩쓸려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두 번째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는 내 일에 집중하자. 언젠가 이 상황도 바뀌겠지. 이 사람은 증오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며 자신의 길을 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사람 없이는 못 산다며 무너지는 것은 사랑에 휩쓸린 겁니다. 하지만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은 사랑을 넘어선 자유입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인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나요? 고독이 너무 무겁나요? 괜찮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한 모든 시련은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든 당신에게 말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의심하고 흔들려도 넘어지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세요. 모래성이 무너지면 다시 쌓고 길을 잃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고통이 오면 그것을 배움으로 삼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당신만의 길이 됩니다. 오늘 밤 창문을 열어보세요.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 수많은 별들도 혼자 빛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외롭게 하지만 찬란하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독과 시련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빛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막을 걷는 것이 두렵나요? 괜찮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나요? 괜찮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무너질 것 같나요?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경험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독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오늘부터 사막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막을 걸어가세요. 그 끝에서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단단한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소엔 별로 관심 없던 동창이 갑자기 외제차를 끌고 나타났을 때, SNS에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집을 사고 자리를 잡고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에이, 저건 운이 좋았던 거야. 저렇게 잘 될 리가 없지. 분명 뭔가 구린 부분이 있을 거야. 말은 안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비교합니다. 특히 요즘은 SNS 때문에 비교가 더 잦아졌죠. 직장에서 후배가 나보다 빨리 승진하면 아, 윗사람한테 잘 보였겠지. 이런 생각이 슬쩍 떠오릅니다. 친구가 좋은 곳으로 이직하면 운 좋게 들어간 거지 뭐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방식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한 자는 상대를 끌어내리고 강한 자는 자신을 끌어올린다. 즉, 타인을 낮춰야 편해지는 사람은 내가 나를 끌어올릴 힘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아이디어를 인정받으면 속으로 에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그 사람의 성과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작아 보일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숨길 방법이 타인의 성과를 비웃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약해지는 길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출근했는데 동갑인 팀원이 이번에 우수사원으로 뽑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축하해야 하는데 속으로 저 사람은 집안이 빵빵하잖아 하고 생각해버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야근하며 준비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동창이 갑자기 잘나가는 사업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불편해집니다. 원래 저 사람 말빨만 좋아서 그런 거야. 운이 좋았던 거지. 이런 말이 머릿속을 스치죠. 어제까지 별 관심 없던 사람이 인스타에 대기업 합격 인증, 결혼식, 새집 입주 사진을 올립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세상 불공평하네. 이런 반응들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문제는 이 감정이 습관이 되는 순간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게 익숙해지면 인간관계가 얕아지고 결국에는 스스로가 고립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낮추는 사람 옆에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과 분위기에서 저 사람은 남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할 줄 몰라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관계는 신뢰와 존중에서 생기는데 타인의 성공을 비웃는 사람은 그 두 가지를 잃게 되죠. 진짜 단단한 사람은 남의 약점을 들추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남의 성공을 인정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남이 잘 된다고 해서 자신이 작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남의 성공은 곧 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은 평생의 로맨스가 될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깎아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성공이 불편한 진짜 이유는 질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공이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미루고 있던 사람이 친구의 다이어트 성공 사진을 보면 저 사람은 원래 몸이 좋았어 라고 생각하며 합리화합니다. 책 한 권 읽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독서 기록을 보면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결국 타인을 낮추는 이유는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진짜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는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중이다. 이 문장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아직 저 사람만큼 이루진 못했지만 나는 내 속도로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 이건 도망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자기 인정입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의 빛을 더 밝히는 데 집중하세요. 타인의 성공을 비웃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남을 끌어내리는 대신 스스로를 끌어올리세요. 그 길이 바로 당신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소엔 별로 관심 없던 동창이 갑자기 외제차를 끌고 나타났을 때, SNS에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집을 사고 자리를 잡고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에이, 저건 운이 좋았던 거야. 저렇게 잘 될 리가 없지. 분명 뭔가 구린 부분이 있을 거야. 말은 안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비교합니다. 특히 요즘은 SNS 때문에 비교가 더 잦아졌죠. 직장에서 후배가 나보다 빨리 승진하면 아, 윗사람한테 잘 보였겠지. 이런 생각이 슬쩍 떠오릅니다. 친구가 좋은 곳으로 이직하면 운 좋게 들어간 거지 뭐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방식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한 자는 상대를 끌어내리고 강한 자는 자신을 끌어올린다. 즉, 타인을 낮춰야 편해지는 사람은 내가 나를 끌어올릴 힘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아이디어를 인정받으면 속으로 에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그 사람의 성과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작아 보일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숨길 방법이 타인의 성과를 비웃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약해지는 길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출근했는데 동갑인 팀원이 이번에 우수사원으로 뽑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축하해야 하는데 속으로 저 사람은 집안이 빵빵하잖아 하고 생각해버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야근하며 준비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동창이 갑자기 잘나가는 사업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불편해집니다. 원래 저 사람 말빨만 좋아서 그런 거야. 운이 좋았던 거지. 이런 말이 머릿속을 스치죠. 어제까지 별 관심 없던 사람이 인스타에 대기업 합격 인증, 결혼식, 새집 입주 사진을 올립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세상 불공평하네. 이런 반응들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문제는 이 감정이 습관이 되는 순간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게 익숙해지면 인간관계가 얕아지고 결국에는 스스로가 고립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낮추는 사람 옆에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과 분위기에서 저 사람은 남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할 줄 몰라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관계는 신뢰와 존중에서 생기는데 타인의 성공을 비웃는 사람은 그 두 가지를 잃게 되죠. 진짜 단단한 사람은 남의 약점을 들추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남의 성공을 인정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남이 잘 된다고 해서 자신이 작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남의 성공은 곧 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은 평생의 로맨스가 될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깎아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성공이 불편한 진짜 이유는 질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공이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미루고 있던 사람이 친구의 다이어트 성공 사진을 보면 저 사람은 원래 몸이 좋았어 라고 생각하며 합리화합니다. 책 한 권 읽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독서 기록을 보면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결국 타인을 낮추는 이유는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진짜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는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중이다. 이 문장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아직 저 사람만큼 이루진 못했지만 나는 내 속도로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 이건 도망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자기 인정입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의 빛을 더 밝히는 데 집중하세요. 타인의 성공을 비웃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남을 끌어내리는 대신 스스로를 끌어올리세요. 그 길이 바로 당신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어젯밤 당신은 3시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회의 때 동료가 당신 말을 자른 것. 단 5초의 그 순간, 저 사람 날 싫어하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내내 그 사람 얼굴만 떠올랐고, 점심 먹으면서도 그 장면을 되감기했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날 싫어하는 거지? 다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단 5초의 순간이 당신의 48시간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이 끝나는 10분 후 당신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힐 진실은 당신의 지난 10년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악은 여유로운 자의 사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솔직해집시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당신 옆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수백만 명이 모두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저는 한 강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준비도 열심히 했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앞줄에 앉은 한 여성분이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50분간의 강연을 잊고 그 한 사람만 생각했습니다. 내 강연이 지루했나? 내가 뭔가 실수했나?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건가? 일주일 동안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은 제 강연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스마트폰으로 녹음 중이었던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뭘 한 겁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미움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실험을 해봅시다. 진짜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해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첫째, 그 사람을 관찰해야 합니다. 언제 출근하는지, 누구와 친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것만 해도 몇 주가 걸립니다. 둘째, 약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처받을 만한 지점이 어디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몇 주. 셋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공격할지, 언제 실행할지, 어떻게 증거를 없앨지, 또 몇 주. 넷째, 실행에 옮깁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고, 용기도 내야 하고, 그리고 다섯째, 들키지 않게 뒤수습까지 해야 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최소 23개월, 하루 평균 1시간씩만 써도 6,090시간입니다. 여러분, 현대인 중에 누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갈 준비, 출근하면 밀린 업무, 퇴근하면 집안일, 저녁 먹고 나면 넷플릭스 보다가 잠, 카드값 걱정, 부모님 건강 걱정, 내일 회의 걱정, 다음 달 월세 걱정. 이 와중에 누가 남을 미워할 시간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시간에 낮잠 자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2000년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에게 창피한 티셔츠를 입혔습니다. 무슨 티셔츠였냐고요? 1980년대 구닥다리 가수 사진이 박힌 누가 봐도 촌스러운 티셔츠였습니다. 그 학생을 20명이 있는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실험 후 티셔츠를 입었던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몇 명이나 당신의 티셔츠를 알아챘을 것 같습니까? 학생의 답은 최소 절반, 아마 50% 이상. 그럼 실제로는 겨우 23%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트라이트 효과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내 모든 행동을 다들 지켜보고 있다고.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당신에게 그렇게까지 관심 없습니다. 이건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걱정하는 그 시선들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래도 세상엔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분명 존재합니다. 직장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사람. 저도 겪었습니다. 제 경력 초반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회의 때마다 제 아이디어를 비난했고 상사에게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고 심지어 제 프로젝트를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왜 날 이렇게 싫어하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불행했던 겁니다.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한 상처, 첫 직장에서의 실패 트라우마, 가정에서의 문제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 이유는 자기 자신이 너무 낮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악의를 가진 사람들조차 그 악의는 당신을 향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그 전쟁의 부수적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을 바꿔보세요. 누군가 나를 싫어할까? 이 질문 말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만큼 나에게 신경을 쓰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이 회의에서 실수했다고 칩시다. 옛날 질문, 다들 날 무능하다고 생각하겠지? 새로운 질문, 사람들이 내 실수를 기억할 만큼 나에게 신경 쓰고 있을까? 아마도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실수 생각하느라 바쁩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반응이 없다고 칩시다. 옛날 질문, 사람들이 날 싫어하나? 새로운 질문, 사람들이 내 글을 무시할 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아마도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타임라인 보느라 바쁩니다. 여러분, 질문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답이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뭘 하면 될까요? 첫째, 누군가 당신을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웃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정말 나를 미워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시간 낭비네. 둘째, 확인하세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면 90%의 오해가 풀립니다. 셋째, 진짜 악이라면 거리를 두세요. 싸우지 마세요. 맞서지 마세요.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삶에 집중하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는 대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세요.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할 때 남들의 평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라고 걱정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중 몇 개가 사실이었나요?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존재하지 않는 전쟁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악은 여유로운 자의 사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사치를 부릴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존재하지 않는 미움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존재하는 가능성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라고 걱정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오해였던 적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한다. 때때로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든다. 왜 나는 완벽하지 않을까? 왜 나는 매번 같은 자리에 머무는 걸까? 하지만 오늘 나는 한 가지 진실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흠 없는 인생도 없고 흠 없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흠이 있더라도 그 삶을 내 방식대로 빛나게 만드는 것.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완벽해야 한다는 말에 지배당하며 살기 시작했다. 남들 눈에 좋아 보이고 뒤처지지 않아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 마치 잘못하면 끝이라는 듯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비교를 요구한다. 하지만 완벽함은 환상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삶은 늘 크고 작은 실수들로 채워진다. 니체는 말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위대하다. 그 말의 의미는 이렇다.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실수하기 때문에 배우며, 넘어지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 완벽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에 가깝다. 그리고 그 족쇄를 풀어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비교다. 타인의 성공을 보며 나를 깎아내리고 남의 속도를 보며 내 속도를 의심한다. SNS에 반짝이는 사진들,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남의 삶이다.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진다. 누군가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누군가는 천천히 자기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빛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작고 조용한 방식으로 빛난다. 속도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방식이 다를 뿐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다. 비교는 우리를 흐리게 만들지만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마음은 우리 삶을 선명하게 한다. 특별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대단한 일을 이뤄낸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어떤 사람은 단지 따뜻한 한마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누군가에게 건넨다. 어떤 사람은 성실함 하나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전한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만의 길을 조용히 만들어간다. 이런 행동들은 작아 보인다.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진심들이 모여 사람 한 명의 인생을 빛나게 한다. 니체는 인간의 위대함을 거창하면서 찾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태도, 그 소박하지만 강한 내면의 힘을 높이 평가했다. 따뜻함, 진심, 꾸준함, 그게 바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꾸만 나를 미워한다.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흔들려도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스스로를 질책한다. 하지만 삶을 살아내는 사람의 마음은 흠 없는 나를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흠이 있는 나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그건 내가 가진 모든 부족함, 실수, 흔들림까지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무게가 내려간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것이 나의 삶이고 나는 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다. 인생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갈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난 실패했다. 난 끝났다. 하지만 인간이 성장하는 방식은 단 하나다. 넘어짐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도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이다. 당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당신이 실수했다면 그건 시도했다는 증거다. 인생은 완벽한 사람에게 미소 짓지 않는다. 오히려 넘어지는 법을 알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보상을 준다. 남처럼 될 필요는 없다. 남 같은 속도로 살 필요도 없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다. 중요한 건 내 속도로 걷는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속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속도. 때로는 한 걸음이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쌓여 당신만의 길이 된다. 빠르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느리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리듬을 가진 존재다. 그 리듬을 믿어라. 그 속도를 사랑해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는 결코 하찮지 않다. 당신이 버텨온 날들, 당신이 참아낸 시간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흘린 눈물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당신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살아가는 중일 뿐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중인 사람에게 부족함은 당연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흠이 있어도 된다. 지금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특별함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우리는 모두 사소함 속에서 빛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오늘 하루를 채워라. 그 삶이 바로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다. 당신은 지금 충분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미안해요 라고 말했나요? 몇 번이나 내 일이 아닌데도 제가 할게요 라고 했나요? 회사에서 동료가 부탁할 때, 친구가 도움을 청할 때, 심지어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부담을 떠넘길 때도 여러분은 거절하지 못하고 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퇴근 후 혼자 남은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착하게만 살아야 하지? 내가 뭐 호구도 아니고.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똑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해. 남을 배려해야 해. 이기적이면 안 돼. 부모님도, 선생님도, 사회도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누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누가 필요로 하면 내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나 참 착하게 살고 있네 라는 뿌듯함도 있었고,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집니다. 회사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월요일 오전, 팀장이 추가 업무를 던집니다. 이거 누가 좀 해줄 수 있어? 다른 동료들은 슬쩍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말하죠. 제가 할게요. 화요일 점심시간, 후배가 다가옵니다. 선배님, 제 업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바쁘신 거 아는데 선배님밖에 없어서요. 여러분은 또 말합니다. 그래, 보여봐. 수요일 저녁,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야, 나 지금 급한 일 생겼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여러분은 또 말합니다. 알았어, 얼마 필요해? 목요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하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대체 내 일을 언제 하지?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 거지? 이것이 바로 착함의 함정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베푼 친절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 동료는 고마워했습니다. 와, 정말 고마워. 다음에 밥 한번 사줄게.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서 달라집니다. 이것도 좀 해줘. 저번에도 해줬잖아. 이제는 부탁도 아닙니다. 요구가 되어버렸죠. 후배는 이제 여러분을 당연하게 찾아옵니다. 선배님, 이거유에서 하며 서류를 던지듯 건넵니다. 친구는 갚겠다던 돈을 갚지 않습니다. 아, 미안, 깜빡했네. 다음에 줄게.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순간은 여러분이 한번 거절했을 때입니다. 아,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돌아오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 왜 갑자기 그래? 저번엔 해줬잖아. 너 요새 변한 거 아니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웃기지 않나요? 계속 베풀 때는 아무 말 없다가 한번 못해준다고 이기적이라니.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만 가득하지 않다. 이 말은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둘째,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려는 사람. 문제는 이 둘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동료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고 진심으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면 정말 고마워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힘들 때 돌아와서 도와줍니다. B라는 동료도 있습니다. 항상 급하다고 바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와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힘들어도 못 본 척합니다. A에게 베푼 친절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친절은 관계를 만들고 의미를 만듭니다. 하지만 B에게 베푼 친절은 소모일 뿐입니다. 그 친절은 그저 사라집니다.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어디에 사랑과 선한 마음을 쓸지 신중해야 한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마음도, 체력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가치 없는 곳에 낭비합니까? 그럼 이기적으로 살라는 거야?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과 신중한 것은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선택적 친절입니다. 선택적 친절이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당신의 선한 마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나누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관찰하세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바로 네라고 하지 마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진짜 힘든 상황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남에게 떠넘기는 건가? 이전에 내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나? 고마워했나? 아니면 당연하게 여겼나?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 함께 있어줬나? 아니면 사라졌나? 둘째, 경계를 세우세요.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이 한 문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처음 거절할 때는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셋째, 대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선택적 친절이라고 해서 내가 도와줬으니 너도 도와줘야 해는 아닙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해야 하고 그 친절이 의미 있게 쓰인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건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네라고 말하는 게 착한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착함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도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더 큰 의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신입사원 씨를 도와줍니다. 씨는 진심으로 배우려고 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메모하고 실천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씨는 혼자서도 일을 잘 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의미 있는 친절입니다. 반면 D라는 동료는 어떤가요? 항상 도움을 요청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조언을 듣지만 메모하지 않고 다음에 또 같은 걸 물어봅니다. 6개월이 지나도 똑같고 1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계속 에너지를 쏟는 건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도 거절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거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기술입니다.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명확하게 말하세요. 미안한데 지금은 내 일도 바빠서 어려울 것 같아. 애매하게 말하면 상대는 계속 물어봅니다. 명확하게 말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이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변명하듯 말하면 상대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압박합니다. 그냥 짧게 명확하게 어려울 것 같아. 3.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겁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4. 진짜 필요한 때만 돕겠다고 정하세요. 네가 진짜 힘들 때는 돕고 싶어. 하지만 매번은 어려워.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정말 중요할 때만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밤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이 베푼 친절들을 떠올려보세요. 그중 몇 개가 진짜 의미가 있었나요? 몇 개가 그냥 소모였나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의미 있는 사람이 되세요. 모든 사람에게 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의 사랑과 선한 마음은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해서 아무렇게나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정말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곳에 쓰세요. 그때 비로소 당신의 친절은 빛을 발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착한 사람이 됩니다. 모두에게 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착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친절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경험이 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